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명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정읍에서 2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정읍에서 살다가 이후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읍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학창 시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1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하여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 피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보아 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각종 재판 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법관으로서 저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반성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면서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그 고민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도산법을 연구하였는데 귀국 후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도산제도를 개선하고 통합도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정부적 연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00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6개월간 다시 연수를 하는 보기 드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실제 재판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재판 모습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의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늘 고민하였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각 나라의 재판을 직접 방청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선진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기초로 삼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원칙을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의 구현과 집중심리주의야말로 법관이 편견 없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할 수 있는 형사재판의 이상적인 모습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실무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법관들보다 재판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법관으로서 능력에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저의 재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에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세대나 지역, 이념 간 갈등, 빈부 차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도 진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도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네. 일단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인생이 잘 담겨져 있어서 공감하는 바도 컸습니다. 우선 이제 후보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특히 이제 여당 대표께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셨는데, 이걸 보시고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뭐 착잡한 심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소회 같은 건 어떻습니까? 헌재가 선고한 판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치재판소라든가 유사정당 카르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드는 생각은, 소회는 어떠신지요? 예. 저는 평소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아니면 뭐 고등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 판결이라는 것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 재판관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는 그 서면 답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자이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결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고 헌법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될 자질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핵심으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평소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재판관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그 각오라든가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제 생각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30년 이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와 같은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들께도 우리는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법원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정성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같은 재판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해야지, 판사가 나무를 보고 나무가 아니고 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좋습니다. 우리는 본대로 하자. 예, 후보님은 계속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도 그 결론에는 공감을 못한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왜곡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뭐 과거에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좀 다툰 적도 있고, 헌재 결정이 그 수용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참 많았는데, 이에 대한 뭐 보완책이랄까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어떤 분쟁이 있어서 어떤 재판기관에 가서
재판 기관에서 이제 판결을 했으면 그 판결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걸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판결에 터잡아서 이제 그 법원이나 재판소 이외에 다른 사회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라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법원도 그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헌재에서도 국회의원이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등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제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좀 그 헌법 이론 중에 그런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좀 만약 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집단 지성으로 쌓아놓은 헌법재판소에 이런 그 지적인 이런 구축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재의 위상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 법사위에 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도 뭐 여러 번 또 출석을 하셨었고 뭐 같이 또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뭐 근무도 해봤습니다만 뭐 후보자께서는 뭐 제가 본 그 법조인 중에서 정말 해박한 그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사건들을 뭐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뭐 앞서 몇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후보자로서의 지명이 부적절할 정도의 그런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사 재테크 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예, 저는 무리한 대출을 받으신 다른 적도 적이 없으시고요.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법 정신의 수호자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라는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PPT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 완박 결정입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결국은 지키지 못한 그러한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유, 그건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 5명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이 5명은 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정말 중대한 그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5분이 다 특정 연구에 주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본인의 소신이란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소신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후보자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 또 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뭐 경향이랄지 이러한 본인만의 독특한 그 생각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헌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하여 심판한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지금 이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도 판시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드리는 그런 주문은 뭐냐면 바로 이런 양심에 따라서 어떤 그런 본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본인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이제 침해했다 이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를 보면 결국은 페널티킥을 부여돼야 될 그러한 큰 반칙에 대해서 심판관들이 눈을 저는 감아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그 후보자께서 49조와 관련해서 헌법 49조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를 결정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러면 그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서의 이 표결 심리 과정, 그 위장 탈당도 물론 위법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본인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실 텐데 과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위 때도 참여를 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를 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제 행정처장님께서 참석하고 저는 저기 이제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후보자님. 있었는데 예.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거라고 보시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제 솔직한 그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이 49조를 어긴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49조 위반으로 결국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가 됐어야 된다. 제가 그 지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건에 재판관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지금 위반한 점이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헌법에 이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결론이 그 검사의 지금 헌법상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각하 결정이 됐는데 예. 지금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 당시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언론에서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보도가 되어서 제가 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그 헌법 그 학자님들의 여러 가지 논문하고 교과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했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신 분들이
좀 숫자적으로도 많았고 더 헌법학자로서 더 좀 오래되시고 좀 권위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학자님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검사의 수사권 자체도 이거 헌법의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검수완박처럼 이렇게 하면 좀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좀 수적으로도 많았고 그 헌법학자님들 중에서 수적으로도 많았고 좀 그분들이 좀 더 경력도 오래되고 좀 권위 있는 분들이었고 저희가 그때 조사한 결과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 보니까 학자님들이 이런 분이 더 많던데요 하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설명이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신 점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법원 감사합니다. 발전에 기여해 오신 점도 인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질의 전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산관계 제가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대여섯 명의 보좌진들과 5시간, 6시간 정도를 품을 들여야지 파악이 기본적으로 되는 이 복잡한 재산관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러나 적어도 중간 결론은 재테크의 마법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김의겸 의원께서 질문한 거에 이어서 모친이 파크리오 아파트, 시형 아파트가 파크리오 아파트로 재건축돼 가지고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공시지가만 20억. 그 모친께서 그 아파트를 기존의 시형 아파트의 재산과 또 수협, 대여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대여금의 형태로 부담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대여금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까 22번 은행이자 8번이라고 했는데 그 세금 중에는 16만 4천 원짜리 종부세도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16만 4천 원을 빌려서 어머니가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납부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그랬고 부동산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자가 하셨고 SBS에서 실소유자가 후보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보도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그 명의는 뭐 어머니 거니까 그 파크리오 아파트를 2011년에 5억 4천에 첫 임대를 내서 5억 4천 보증금을 받습니다. 현재 그 전세금은 무려 10억 8천이 됩니다. 후보자의 그 답변 중에 돈이 없어 후보자가 어머니께 빌려주었다라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 파크리오가 어머니 것이 맞다면 어머니는 지금 30억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공시지가만 20억이며 2011년 기준으로 5억 4천의 임대보증금을 받으신 분이고 현재 기준으로 10억 8천의 전세금을 받으신 분.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후보자가 어머니께 적어도 5억 원의 대출을 해줍니다. 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있지가 않아요. 어머니로서는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 후보자가 이렇게 세금까지 10몇만 원 단위까지 그렇게 빌려줘서 어머니 명의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후보자 아파트가 사실은 아파트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 아파트 말고도 후보자 소유의 우성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우성 아파트 전세금이 최초가 1억 7천, 그 다음에 2억 3천, 그 다음에 2억 6천, 2013년 기준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즉 자력이 이 전세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력이 많지 않다. 그런데 후보자는 07년에 가람 아파트 2억 4천, 09년에 일원동 샘터마을 아파트 4억 이렇게 입주를 합니다. 우성 아파트 전세금이 한 3천 증가했지만 샘터마을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임대보증금이 부족해요. 자, 어머니 2013년 기준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그렇게 5억씩이나 누적적으로 빌려줬는데 본인도 아파트 전세금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유하고 있는 전세준 아파트의 전세금은 못 미친단 말입니다. 즉 자력이 없었다. 아마 후보자께서 제가 예정을 걷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년도에 신한은행하고 SC은행으로부터 2억 9천을 대출받은 것을 모친의 대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 신한은행과 SC은행의 그 대출 채무 3억 5천을 2015년에 전부 다 갚아요. 전부 다 갚습니다. 그리고 15년에 종암동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합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이 종암아파트 보증금으로 그 은행 대출 채무를 갚았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17년 송파 파인 아파트를 보증금이 1억 5천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으며 19년 종암 아파트 4억 8천만으로 전세 들어갑니다. 당시 19년도 신한은행 대출이 1억 5천인데 3억이 부족한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 소유의 파크리오 아파트가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그렇게 일일이 십수만 원까지 종부세를 빌려줘서 어머니가 내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거꾸로 어머니 것이 진짜 맞다면 후보자가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뭐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그러나 후보자 자신이 여러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것을 후보자 자신이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으로도 계산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종암아파트 4억 8천만 원 전세금의 출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후보자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합시다. 후보자의 어머니는 2008년에 이 파크리오를 소유권을 보존등기에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5천에서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10억 8천까지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후보자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세금까지 납부하면서 그 돈, 어머니가 받은 그 전세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소명을 해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 고위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테크를 해야만 됐는가? 라는 그런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으로 제 첫 질의를 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이 나올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설명하시고. 예. 그 이제 그 파크리오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이제 그 2억 5천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수협은행에서 하는 이제 대출금, 이제 그 나중에 SC은행으로 됐죠. 이제 그걸로 이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전세 세입자는 잘 구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크리오를 전세 줬을 때 첫 번째 세입자는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세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송파구에 그때 뭐 헬리오시티가 생겼던가 뭐 이렇게 뭐 입주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몇 달을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나가는 사람한테 지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전세금은 내려갔고, 근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이제 그분도 무슨 어머니 돈으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걸 보고 펄펄 뛰시면서 저당권 있는 집에 못 들어간다. 저거 말소해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별 수 없이 제가 그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담보를 없애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에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이제 종암동 그 이제 그 종암시장 위에 있는 그 산동네 아파트인데 거기 들어갈 때 이제 4억 8천 이 돈 어디서 났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쯤 해서 저 그 우성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성 아파트 전세금이 거기가 계속 올라가지고 거기가 한 5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파크리오가 처음에 이제 전세금이 5억 4천이었는데 나중에 10억 8천까지 올랐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 2천입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주에서 사시다가 그 심장하고 폐 쪽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한참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그 저희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겠다. 이제 전북대 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셨어요. 예, 네, 후보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간다. 삼성병원 옆에서 사셔야 된다.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 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집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 구했습니다. 그 돈 거기로 갔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습니다. 덕분에 지금 살아계시고요. 조정훈입니다. 김영도 후보님 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의 검증이 저희 역할이긴 한데 또 엄중하고 중요하게 간주해야 되지만 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겸손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좀 전체적인 관점 질의를 드릴게요. 후보자 스스로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서면 질의에 후보께서 본인은 균형감 있는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서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감각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도 필요한 감각입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틀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건들, 정치적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많이 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과 그 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맞죠?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 기준에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왜 헌법재판소가 갈등 관리하는 곳,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라는 것은 법적인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법적인 갈등입니다. 법적인 갈등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헌법이죠.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예. 아니고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적 고려는 아닙니다. 정치적 고려를 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기본을 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이제 판결, 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반응. 저는 판결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모호하고 미지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헌법 질서에 맞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국민들은 좀 헷갈려 하시고요. 어떤 부분들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그 헌법이 헌재가 정치적 판단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본인도 정치적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저는 이것을 좀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를 중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어떤 게 옳다 이런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나 보수도가 아니고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중도 정치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게 적절하게 좋은 말만 해준다. 이게 중도는 아닙니다. 그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를 질문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정치적 성향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전주의 의원님 보여주신 표, 박주민 의원님이 보여주신 표, 헌법재판소의 이 정치성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셨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근거 기준 이 굉장히 좀 양날의 칼에 서 계십니다. 임명직이시죠. 선출직도 아니신데 네. 최종적 판결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신 걸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시면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과하면 너무 민심에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 또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소위 갈등의 조화라는 명분으로 이름으로 이런 적절하게 미지근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알겠습니다.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사형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사형제에 대해서 찬성이 77%나 나옵니다. 이것은 정당별로 나눈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때 당시 있었던 정당입니다. 정의당, 그 외 정당, 없음, 모름, 무응당 모두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형을 그러면 무효화시켜야 됩니까?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예. 2007년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저 개인적 소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임명이 되시면 예. 정치적 입장,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너무 압박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아니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민감한 현안 사항들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헌법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적용하셔서 옳고 그름을 좀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네. 국민 여론을 들으셔야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에 맞다면 과감한 판결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이제 우선 이제 헌법재판소이든 이런 이제 그냥 법원의 판사이든 가장 필요한 항목이 균형 감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적인 분쟁이 오면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정말 자기가 정말로 옳다고 확신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균형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이 정말 판사로서의 능력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균형 감각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그 법원이나 외국의 대법원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판결이나 결정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낙태에 관한 낙태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에서 이제 그 낙태에 관한 입법들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연방 대법원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거부터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재판기관들이 좀 분쟁이 있을 때 빨리 법적으로는 이러니까 이 다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법적인 건 이런 겁니다 하는 걸 결론을 좀 빨리 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 오늘 지금 질문이 여러 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질문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권한쟁의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재판관들의 코드 판결이다. 이렇게 아예 지금 활자로 박혀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 코드 판결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들의 어떤 이력에 관련된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돼서는 후보자님도 회원이셨죠? 과거에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판사 숫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꽤 많았다가 요즘에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을 땐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전체 판사 수의 한 20% 정도 안팎까지 갔다고 보도가 됐던데 20%면은 대한민국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 비율입니다. 이 정도 비율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까?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우리가 이제 헌법 75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발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원칙이죠. 맞습니다. 예. 헌법 법률 시행령이 3단 구조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법률의 위헌성,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예, 시행령은 거꾸로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이번에 그 검찰청 법에서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돼서 이번에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이번 결정문. 이번 결정문에서 설치한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셨어요?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그 수사기관 간의 행정부 내부에서의 그 뭐 고난 배분 문제이므로 뭐 제가 예. 요 지금 결정문 정본이 어제 헌재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점심 때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예. 오후에 제가 필요하면 잠깐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언급을 하자면 자 2022 헌나 4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건입니다. 이 결정문 57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1항 제1호 감옥에서는 하고 중략하고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및 대형 참사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세 줄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 1항 1호 감옥에 따라 검사가 1차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의 영역. 예. 법률에 대한 해석을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할 수 없게 됐다. 예. 이게 57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에 따르면 법률이 이 네 가지 범죄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지금 해석인데요. 예. 그 해석에 어긋나서 그 네 개 범죄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75조에 따라서 허용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점심 때 말씀대로 드릴 테니까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 이제 서면 질의 답변을 주신 내용들 중에서요,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일관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장기적으로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 법조 일원화 등등의 제도적인 대책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로 법조계 전체 구성이 다양화되고 그렇게 다양화된 법조인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되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예, 예, 이렇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데 별도 문단으로 단지 형식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을 통해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학력, 경력, 성별, 지역들의 배분은 다양화가 아니다. 가치나 철학이 중요한 거지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배분의 다양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다양화를 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사실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판관 정도의 이제 후보에 오를 정도면 이런 뭐 한 30년 뭐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상 이제 세상 살면서 뭐 판결도 하고 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걸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네. 보충적으로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 다양성 관련돼서 외부적인 지표로 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나이, 성별, 사회적인 이력, 직업적인 배경 이것도 다양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 영주 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네, 김영두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전 질의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 후보자 모친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뭐 후보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의혹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두어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후보자 모친이 3,850만 원을 냈는데 후보자가 6억 얼마, 그러니까 대출 빼면 실제로는 3억 얼마 정도죠. 그걸 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보자 본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3,850만 원을 낸 것은 시점이 15년 전이죠. 그 재건축되기 이전 89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9년에 3,850만 원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6억이 되고 그 후보자가 3억 얼마를 지금 대출받아서 거기에 투여한 것은 15년 뒤에
재건축될 때 그때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걸 같은 평면에다 놓고 얘기를 하니까 3,850만 원 하고 뭐 몇 억 하고 이렇게 후보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후보자 본인 거 아니냐, 그 어머님 명의로 뭐 법률상 얘기를 하면 명의 신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명의 신탁을 부모가 자식한테 미리 자식 명의로 해놓고 명의 신탁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거꾸로 자식이 자기 걸 부모한테 명의 신탁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 걸 찾아오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 후보자 지금 이남 사녀라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남 사녀인데 몇째지요? 제가 넷째고요. 아들로는 장남입니다. 아, 누나가 셋 있어요. 누나가 셋 있고 4명인데 그럼 이남 사녀 중에서 지금 본인 거라고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상속받을 다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 결정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많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은 사실상 정치와 어떻게 보면 법률의 중간쯤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것을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걸 헌법 정신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합니다. 하나는 인권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한 것이지 거기에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와 최소한 영장 신청권과 영장 청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인신구속 영장 청구권 속에는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검사가 가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검사한테 있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것이 지난번에 그 우리 법사위 회의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리서치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가 행정처 차장으로 있을 때도 이제 법원 행정처가 그 행정처의 의견을 밝히는 게 좀 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리서치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후보자가 되어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까지 그 내린 마당에 제가 의견이 어떻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이제 많은 증거 자료가 또 제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주장도 제출이 되었을 텐데 그걸 저는 지금 보지 못한 상태여서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이거 뭐 그렇습니다. 기록을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자리에서 양당의 어떤 그 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 측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본인의 소신을 밝힌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뭐 통과시키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답을 하실 때 다른 의원들이 뭐 질문을 하더라도 본인 소신대로 충분히 얘기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재판소, 이 헌법재판소 결정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절차상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은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은 모두가 다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형사법 영역에서도 민사법 영역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확대해 오는 역사였어요. 그렇다라면은 물론 그 전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지요. 97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절차는 위법하지만은 법안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2020 몇 년에 이제는 그 10년 전 20년 판결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대 정신을 좀 담아서 이렇게 절차를 위배하면 이제는 법안으로서도 유효하지 못하다 이런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그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분명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앞으로 더 논의와 좀 그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발전시킬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제 권한쟁의 결정 최근에 나온 그 결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민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결정, 자신을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대한 보은, 헌법 파괴 만행.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그야말로 좌편향적인 정치재판소.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5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내린 결정. 특정 연구 모임 관련 출신으로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까 김승원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든지 저는 정치재판소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가 정치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처음 들어보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거든요. 이것은 헌재의 존재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제 사법의 신뢰가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또 법원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이 들으면 이제 저 사람들이 좀 저 법원 저 재판기관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법원이든 헌재든 아니면 다른 하급식 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을 해주시고 그거에 관해서 이론적인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 이런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평인 것이죠.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출신이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단체 또는 모임의 출신 재판관들 또는 법관들은 다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사실 판결에 대한 비평이든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판사가 어느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는 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그것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비판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이미 헌재가 이번 결정 이전에 4차례를 했었고 그런 결정에 관여했던 재판관들 출신을 제가 봤더니 뭐 검사 출신 재판관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또는 그 전신의 정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민사 판례 연구원 출신 재판관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거나 후보자가 동의하신 대로 어떤 모임 출신이다라는 것으로 이 결정의 성향, 결정의 방향이 무조건 결정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심의 표결 절차가 위배됐지만 그 결과 통과된 법의 효력은 있다라는 결정도 이미 3차례나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문제 제기했던 한나라당 시절의 미디어법 날치기. 이 경우에도 심의표결권 침해했다고 했지만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긍정을 했고 이 당시에 법안의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던 재판관들은 그 당시 신한국당 몫의 재판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위배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법의 효력이 무효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재판관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절차에 대한 평가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이게 결정이 편향되어 있다. 이건 정치적인 무슨 결정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비판은 전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후보자도 재판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단호히 좀 맞서주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